여러분들은 2017년 3월에 개봉한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가 김대두의 이야기인 거는 알고 있으신가요? 저는 소밤을 진행하면서도 부끄럽게도 제가 이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를 이제야 봤습니다. 다시 이 김대두에 대한 대본을 만들면서 보게 됐어요. 2017년 3월에 개봉한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는요, 내용이 이래요. 시대적 배경은 1980년대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내와 그리고 다리 수술이 필요한 어린 아들을 두고 있지만 가난한 생활 때문에 아들이 쩔뚝거리는 거를 보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한 형사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해서 범인을 검거하며 정의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사에게 어느 날 세탁소에서 이상한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와중에 그가 벌인 한 건의 살인사건을 자백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인물을 검거를 하게 되는데 윗선에서 그 형사가 잡은 살인 용의자의 여죄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줍니다. 그 여죄는 솔직히 형사들이 밝혀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해줘요. 어쨌든 안기부 같은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연관이 되어 있는 정치 세력과 뭐 권력에 연관이 있는, 거기에서 그런 여죄들이 담겨있는 사건 파일을 주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나서면 형사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건 형사님이 처리를 하십시오 하고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형사는 처음에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조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검거된 인물이 도저히 벌릴 수가 없던 사건들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 유신 통치가 극에 달한 당시 막 국내 정치 사회적 상황, 그런 배경에서 윗선에서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은근한 압박을 주게 되었고요. 양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던 그 형사에게 아픈 아이의 수술까지 약속하면서 그리고 거액을 건네기도 했죠. 그래서 그 형사가 흔히 말하는 사건의 범인이 아닌 한 사람을 그 사건의 범인 배우로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2017년 3월에 개봉을 하고요. 4월에 이제 한겨레 TV에서 이 영화에 대해 표창원 의원님과 그리고 감독님, 김봉환 감독님이 이 김대두 사건에 대해 토론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모티브가 75년에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 김대두의 사건을 모티브로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토론을 벌였던 건데요. 당시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 때문에 영화에서 감독은 실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뭐 아주 조심스럽게 위험하게 영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었어요. 사실 이 영화는요, 김봉환 감독님이 2003년 살인마 김대두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김대두에 대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김대두의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2005년에 표창원 의원님이 쓰신 한국의 연쇄살인, 시대의 살인마에 대한 범죄 수사와 심리 분석이라는 책이 2005년에 발간이 됐는데 여기에 김대두의 범죄 심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2년이 앞선 그 시점에 이 김봉환 감독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왜 제목을 바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김보환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17명의 피살자의 유가족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실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이름을 변경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김대두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던, 그러니까 김대두가 저질렀던 살인에 대한 내용이 중점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예전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제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기사들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그렇게밖에 정보를 알아낼 수밖에 없고요. 제가 2005년에 발간된 이 표창원 의원님이 쓴 책에서도 그의 범행에 대한 이제 심리적 분석 자체를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을 한 전제 하에 분석을 해나갔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 김봉환 감독님은요, 이 살인마 김대두라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쭉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을 하셨나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쇄살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 자체가. 표창원 의원님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살인사건에는 동기가 있대요. 대부분 원한, 치정, 금품. 가장 나쁜 짓이긴 하지만 가장 검거율이 높은 게 살인사건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금품과 원한과 치정에 관련된 그 주위 사람들을 알아보면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연쇄살인의 경우는 잡기가 힘든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이 저지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 잡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지만 6, 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연쇄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FBI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김대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창원 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분석하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은 지금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 언론에 대한 의문이 지금 시대에도 많이 들잖아요. 그때는 더한 시절이었으니까요. 뭐 마음만 먹으면 권력과 정부에서 얼마든지 내용이나 그런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도만 보고 김대두라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심리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김대두는 어떠한 유형에도 들어가지 않는 연쇄살인범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뭐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요, 선천적인 요인, 그리고 혹은 변태 성욕형, 아니면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아 사람을 공격하는 분노형, 그리고 정신 이상자, 종교에 의한 망상, 이런 식의 연쇄살인에 분류가 되는데 김대두의 경우는 거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였다고 말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식의 이런 연구 결과들이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이랑은 다소 이질감이 있다고는 말을 해요.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은 사회적 분노형, 그리고 뭐 차별과 지속적인
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결과물, 그로 인해서 범인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자존감이 아주 낮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식의 연쇄살인범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두의 경우는요, 성욕형도 아니었어요. 물론 강간이 있었다고 하나 그게 주된 목적이 된 연쇄살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금품이 너무 없어서 마늘이나 뭐 고추 같은 막 이런 짜잘한 것들을 훔치긴 했으나 맹목적인 금품을 목표로 하는 살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억압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출해내면서까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김 감독님께서는 그의 학습 능력이 부진했던 것, 돈이 없어서 15세 초등학교 졸업을 한 게 아니라 학습 능력,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15이 되어야 겨우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도 진학을 못했는데 가장 의심스러웠던 점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김대두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김 집사님을 찾아뵀대요. 김 감독님도 김대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로밖에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김대두를 변호했던 국선 변호사분과 그 김 집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은 이미 은퇴를 하셨고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김 집사님께서는 주고받았던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김대두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거든 하지 말아라. 김대두는 착한 아이다. 김대두를 악마처럼 그릴 것 같으면 영화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고받았던 그 편지가 김 감독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초졸이었어요. 그리고 학습 능력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런데 편지의 내용들이요, 사자성어나 혹은 성경을 인용한 구절들을 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신 엽서가 그 김 집사님은 김대두가 썼다고 알고 계시는데 필체가 누가 봐도 다른 필체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셨대요. 이런 식의 어휘를 구사할 만한 지적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고, 이건 또 표창원 의원님도 보시면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들을 썼고 아주 논리정연하다고. 그러면서 왜 누가 이걸 대신 써줬으며 왜 이렇게 써준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시대상에 대한 상상을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이제 김대두에 대한 기사들로 접한 그의 범행을 보면요, 온몸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의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요. 갓난아이를 짓밟아 죽이고 10대 미만의 유아들도 가차없이 살해했기 때문에 온몸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하는데, 분노가 폭발해서 증거인멸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막 널브러진 그런 연쇄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범행조차 숨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차분하고 용어 자체가 직접 수준이 너무 높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검거 후에 180도 변화했다고 보는 거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관련 기사들을 토대로 의심점이 들었던 것이, 김대두는 굉장히 왜소했어요. 깡말랐었고요. 그냥 마르고 작은 사람이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허약 체질, 발달 장애처럼 군대에도 못 갈 정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제대로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의 그런 몸의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김 감독님이 보기에는 70대 노인을 잠자는데 살해하고 이런 거는 가능했다고 보여지나 30대 부부, 건장한 남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야산으로 끌고 가 암매장하고
30대의 여성을 1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 가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의심스러웠던 점이 현장 검증 사진에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은 17명을 살해하면서도 핥힘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방어를 하면서 피해자가 어딘가를 쳤을 수도 있는데 그 55일이라는 기간 동안 17명을 살해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흉터 하나 없었다는 점도 너무 의심스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물리적인 공격, 이거에 대해서는 체격보다는 공격성이 강하고 폭력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정두영을 예로 들었는데요. 정두영 또한 160이 조금 넘고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190이 넘는 청년을 잔인하게 살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긴 하지만 정두영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맞고 자랐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는 훈련을 했고 항상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런 폭력성을 계속 발전해오다 보니 그게 가능했던 것인데,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김대두라는 인물은 20대까지 멀쩡하다가 친구와 싸워서 폭력 전과를 가진 것 이외에 갑자기 돌변해서 여러 사람을 무참하게 힘을 들여 살해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 이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김대두가 어린 시절 계속 그 시골 농촌에서 살다가 갑자기 서울로 상경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능수능란하게 막 외딴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집을 관찰하고 침입해서 살해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정황 자체가 표창원 의원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십니다. 김 감독님 또한 김대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 영화를 누군가 하나는 죽였을 거,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걸 알아가 보다 보니 과연 이걸로 가장 이득을 얻을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쫓아가다 보니 그때의 사회적 배경이 나오고 현재까지도 이제 언론의 장난이라든지 정치 세력, 권력 세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풀어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그 기사만 봐도 좀 그렇습니다. 김대두의 범행에서는요, 김대두를 정말 악랄하게 표현을 하면서 돈 3만 원 때문에 이렇게 일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신문 광고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김대두가 그 3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청바지를 빨려고 세탁소에 맡겼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의심적인 것은 더 많았어요. 김대두는 판자촌 근처에 그 미아리 운막촌에 살고 있었어요.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운막촌에 가서 하루만 좀 재워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검거되고 난 이후에는 김대두는 여인숙에서 살고 있었고 여인숙에서 고추 15근 훔쳐갔던 그게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셨습니까? 김대두가 10월 8일 밤에 경찰서로 갔어요. 10월 9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현장 검증을 10월 10일 다음날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사망 이렇게 구축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텐데 그 김대두가 또박또박 17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착착착착 시간, 장소, 어디, 누구, 어떻게를 하루 만에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다 전화를 해서 그 사건이 있었냐, 그때 그랬냐, 사건 확인을 다 하고 이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검거되고 10월 10일 그때 현장 검증이 시작되면서부터 언론에 그의 17명 피살에 대한 보도가 이미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꼭 검거되기 전에 먼저 보도자료를 다 만들어 둔 상태에서 미리 배포해 둔 것과 같다. 너무 빠르다 라는 의심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몽타주를 배포했다고 이제 당시에 언론에서는 말을 했는데
김 감독님이 확인해본 결과 그때 몽타주를 배포한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검거 전에 미리 설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런 의심을 좀 한 번 더 꼬아서 범죄자를 앉혀두고 몽타주를 그리게 하고 거짓 증인까지 남기게 되는 장면을 삽입을 해요. 그리고 현장 검증 사진에서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무슨 살인의 추억에서 보는 것처럼 흉기를 막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휘둘러라 라고 해주고, 또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1975년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고문도 했다는 그런 시대인데 껌을 씹었다는 자체가, 수사관이 껌을 주지 않았으면 어디서 껌을 씹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연출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세요.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나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치안도 불안했고 뭐 사람들의 생활도 어렵고 그에 따라서 강력 사건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못 잡고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계속 뭐 신문으로 무장공비다 뭐 아니면 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의 소행이다 이런 식의 거짓 보도를 내기도 했던 시기니까. 그런 와중에 김대두가 검거되고 게다가 하루 만에 사건의 전모를 다 밝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표창원 의원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제기한 그런 모든 의혹을 다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체제 입장에서는 이런 감독님 같은 분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 누군가 우연히 사건을 접하고 합리적 의심을 느낀다면 국가는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께서 내가 국가는 아니지만 사건을 연구하고 이렇게 범죄 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의혹을 제기할 때면 지나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김 감독님이 조사해보고 이렇게 의심점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잖아요. 언론 보도 자체가 국론의 통일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긴장시키고 얼리고 이런 시민들을 이렇게 동원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통치 도구로 범죄 사건들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통치 도구로서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범죄 사건들은 묻히기도 했대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86년에 청산가리로 5명을 독살한 김선자 사건은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묻히고, 그리고 91년에 충남 대천 지역에서 영아 4명과 어린이 1명이 사라지는 연쇄 육아살인 추정 사건도 엄청 축소해서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대두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너무 크게 부풀려서 사건을 뻥튀기 한 거라고도 보여져요.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치적인 어떤 사건으로 연예인 사건을 터뜨려서 덮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김대두의 사건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응축시키기 위한 과장보도 혹은 모든 살인사건을 김대두가 저지른 것은 아닌데 어떤 이유에 인해서 배우로 연출했다. 김 감독님은 이제 김대두 사건을 보면서 그런 추측을 하셨고, 이때까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 예전 과거에 안 좋았던 실체했던 사건들과 이제 연동을 지어가며 픽션으로 만드신 거죠. 이 김대두의 사건의 전말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티브가 됐다는 거지 그 이야기가 김대두 사건의 실질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김대두가 한 명만 죽였을 수도 있고요. 17명을 모두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진상규명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김대두가 돈이 없고 가난한 집이고 못 배운 아이고 이런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앞장서서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표창원 의원님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잘못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자 한 기자가 중앙정보부, 안기부, 어쨌든 그쪽에 의해서 고문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족사라고 덮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그 1976년에 정준하 선생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이 됐어요. 정말 있었던 일인 거죠. 이건 아직까지도 의문점으로 돼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어떠한 세력으로 인해서 정준하 선생이 살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산에서 실족사해서 죽었다, 이렇게 거짓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장준하 선생을 시체를 검안을 하신 분이 양심선언으로 몸에 몇 개의 주사 자국이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덮여버렸고요. 그리고 37년이 지나고 나서야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이장시키는 과정에서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법의학 전문가들이 이거는 추락에 의해 발생한 두개골 함몰이기보다는 둔기에 의한 상해로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이게 아직까지도 의문이 되기는 하는데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법적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 감독님은 김대두라는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의 의문점을 가지고 그 시대 때 벌어졌던 어두웠던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픽션으로 만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절대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에요. 이 김 감독님은 거기에 대한 의심점이 너무 많더래요.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합리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거를 인정한다 라고 말을 하셨고요. 너무 많이 갔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김 감독님이 이걸 보면서 다시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상기시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했지만, 만약에 김대두가 한 건의 사건이든 두 건의 사건이든 그것만 저지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면 그 진범은 어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도, 아니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도 지금까지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토론들을 하시면서 정의로운 수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표창원 의원님한테 말을 하는데요.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원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의자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한 톨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의로운 수사라는 정의의 핵심이 된다고 말을 해요. 사회가 불안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서 불안정해지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의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의 강압적인 지시, 아니면 언론의 너무 비판적인 사회적 비난, 아니면 내부 관계자들도 내가 형사인데 내 상사가 야 이거 우리 서에서 빨리 못해서 내가 진급을 못하잖아, 내가 징계 먹게 생겼어, 잘리게 생겼어, 이런 압박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표창원 의원님은 피력을 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조금 다른 식으로 영화가 보이시기도 할 텐데,
단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자. 무죄 추정의 법칙도 이것 때문이죠.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잡는 게 더 나쁜 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예전에 있었던 실화들을 배경으로 짜집기를 하고 연관성을 찾아서 만든 영화의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김대두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그때 사회가 뭐 간첩뿐만이 아니라 살인범 조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였던 거는 우리 이미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떤 걸로 뭐 재심으로 살인범이 아닌 무죄가 되기도 하고, 간첩이라고 복역을 했던 사람이 간첩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고,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을 충분히 남기거나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을 하나하나 해명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수사를 더 해나갔다면 의심을 받지 않을 텐데, 2017년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에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거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표창원 의원님께서도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을 보시면서 영화를 예술, 뭐 영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런 영화들이 상업적이 되었건 아니면 어떠한 미제 사건에 대해 알리려는 목적이 되었건 자신은 볼 때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다고.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는요, 일단 그 김대두의 살인 행각에 대해,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아픔을 너무 건드리는 식의 내용 전개는 아니에요.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김대두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십니다. 상징적으로 이와 같은 사법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알리고, 어떤 정치적 위기, 그리고 권력적 위기, 그런 것을 파기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도구로 희생되는 이 사법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선 안 된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영화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검찰과 경찰 사이에 버닝썬 사건 때문에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유착이 있었고, 권력의 유착이 있었고, 성접대,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를 받아. 그리고 우리도 지금 2019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연예인 사건이 갑자기 탁 터지면 이거 무슨 정치적으로 다른 사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는요, 저도 김대두의 사건을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기는 했으나 굳이 그렇게 의심을 많이 갖진 않았어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 나오면서 저는 내가 조금 의심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런 사회적 배경이랑 만나니 이런 큰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라는 영화가요, 굉장히 음모론 같고 되게, 그냥 우리 세대들이 본다면 그냥 뭐 음모론 같고 뭐 되게 꼬아놨네, 저 시대 되게 안 좋게 묘사해놨다, 저런 게 어딨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되게 극적으로 해놨네,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냥 봤어도 별로 재미있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모티브가 되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각각 우리의 과거에 현실에 있었던 사건들이 연계되어서 영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정말 이 김 감독님의 이 연출과 이 시나리오를 쓰는 이 능력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요. 이런 김대두 사건에 대해서 보통의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실화가 바탕이 되었다, 아니면 실화를 모티브로 살짝 각색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분명히 관객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김대두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좀 알아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고, 2003년 살인마 김대두라는 이름으로 냈다면, 그때 썼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서는요, 그 김대두라는 이름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화 시작 전에 보통 많이 나오는 이 일은 뭐 몇 년도에 누구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언론을 아직 잘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런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이게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어딨어, 어디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쓰레기 영화, 이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을 남기세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